시간에는 그 요인 분석과 그 다음에 신뢰도 분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위 영역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여기서 보시면 심리적 소진이 22문항이죠. 그 다음에 사회적 지지는 역시 여기서 23문항. 그 다음에 자기 효능감은 24문항입니다. 그래서 요인 분석이라는 건 뭐냐면, 일단 첫 번째로 요인의 개수를 결정을 해줘요. 정서적 고갈, 그 다음에 비인간화, 그 다음에 개인적 성취감 결여. 요 세 개죠. 심리적 소지는 이제 세 개인데, 요거에 대한 개수를 내가 결정을 해보고 싶다. 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나누어지는지. 그러니까 정보 요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적 소진이라는 게 22문항이었는데, 요거를 이제 3개로 축소를 한 거예요. 근데 3개를 축소하는 방법은 평균이었죠. 평균값을 이제 산출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요인의 개수 다음에 뭐냐면, 요인 분석에서 요 문항의 번호를 결정을 해줘요. 어떤 문항끼리 묶는 게 정서적 고갈을 잘 이야기해준다.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문항이 이제 비인간화를 이제 잘 이야기해준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문항들이 개인적 이제 성취감 결여에 포함된다라고 이 문항들을 결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요인 분석이라는 거는 데이터의 축소입니다. 그래서 요약이라는 표현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축소인데 몇 개로 할 것이냐, 그 다음에 개수가 결정이 났으면 어떤 문항으로 포함을 시킬 것이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 문항수까지 이제 표시가 되겠죠. 사회적 지지 같은 경우는 요걸 가지고 하게 되면 이 표는 이제 요인 분석에 대한 결과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2, 3개, 4개로 결정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보적 지지, 그다음에 정서적 지지, 물질적 지지, 평가적 지지, 평가적이겠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개수가 그냥 내가 생각해서 이렇게 결정한 것이 아니라 이런 요인 분석을 통해서 몇 개로 하는 것이 적정한가를 결정을 해놓고 4개죠. 그 다음에 어떠한 문항들이 구성이 되는가까지도 결정을 하는 게 요인 분석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지 분석하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SPSS 파일, 이제 데이터 완료 파일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분석 밑에 보시면 데이터 축소가 있어요. 제가 이제 아까 데이터 이제 요약이다, 뭐 축소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제 그런 의미하고 이제 일치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여기서 요인 분석을 이제 클릭하시면 돼요. 예, 요인 분석을 클릭을 하시고 그다음에 일단 심리적 소진 문항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심리적 소진 기하의 심사 업무의 경력 요건 아니죠. 예, 여기서부터죠. 나는 이제 심사 업무로 인해 정서적으로 살찐된 상태이다. 예, 요 문항부터 예,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방향키를 조절하면 이런 식으로 블럭이 지정이 돼요. 예, 그렇게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22번 문항까지 선택을 하셨으면 변수로 옮겨주시면 돼요. 예, 그 다음에 요인 회전 값을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여기 밑에 있는 밑에 가운데 있는 요인 회전 그래서 베리맥스로 지정을 합니다. 요 요인 회전이라는 건 뭐냐면 요인을 지정하지 않음에서 계산을 하게 되면 명확하게 구분이 잘 안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주로 베리맥스다. 그러니까 사회과학에서는 베리맥스를 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뭐 커터맥스, 뭐 이코맥스, 뭐 프로맥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모르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논문이나 여러 가지 사회과학 쪽에서는 베리맥스를 주로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베리맥스를 선택을 하시고 계속을 누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맨 오른쪽에 있는 밑에 오른쪽에 있는 옵션을 다시 한번 클릭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뭐 요거는 별다른 건 아니고요. 이제 크기 순으로 정렬을 한다. 이제 결과가 나왔을 때 크기 순으로 정렬을 하게 되면 이제 명확하게 조금 더 쉽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것을 클릭을 해주시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가지를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확인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표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는 이제 공통성이라는 게 나왔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설명된 총분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분했열. 요것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그 다음에 회전된 성분했열. 요것도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선분, 이제 뭐 변환행렬까지 나왔는데, 저희가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은 공통성부터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공통성은 이 어떤 문항들이 공통적으로 했을 때 이게 이제 심리적 소진에 대한 문항인데 심리적 소진이라는 하나의 문항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가. 그러니까 문항들이 심리적 소진감, 즉 하나로 이제 통일을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영향을 가지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0.7 정도이다. 그다음에 낮은 문항도 좀 있겠죠. 그다음에 뭐 0.628이다. 뭐 0.566이다. 0.696이다.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는 거예요. 뭐 요거는 크게 정보 요약과는 뭐 크게 상관이 있는 그런 내용들은 아니겠죠. 그 정도다 이렇게 알고 그냥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설명된 총분산을 한번 또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된 총분산은 뭐냐면 보시면 지금 전체라는 값이 있어요. 초기 구육값 아래 이제 전체라는 게 있어요. 요걸 영어로 보통 아이젠 밸류 값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걸 설명을 드려보면 보통 요인의 개수를 결정을 해요. 요 값을 가지고. 근데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 어떻게 이제 결정을 하느냐면 요 값이 1보다 이상일 경우 가지고 이제 요인의 개수를 결정을 해요. 1 이상인 경우가 여기서부터죠. 요인의 개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5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분이 1, 2, 3, 4, 5까지 내려왔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 전체라는 값이 1 이상인 게 하나, 둘, 셋, 넷, 5개예요. 그렇죠? 요 값을 가지고 기준을 했을 때 요인의 개수로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아, 5개로 하는 게 가장 적합하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그 밑에 보면 뒤에 보면 분산하고 누적 분산이 있죠. 누적이라는 게 있는데 정보의 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인의 개수를 하나로 선택을 하게 되면 정보의 양이 26%, 그 다음에 요 두 개는 두 번째는 15%, 그 다음에 세 개는 세 번째는 9.9%, 네 번째는 6.3%의 정보량을 가지고 있다. 그 여기서 재미난 거는 이렇게 내려갈수록 정보의 양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보의 양이 이제 가장 큰 거부터 위에서부터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여기까지
이제 계산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요 성분 자체가 지웠다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게 26%죠. 그다음에 두 번째 게 15%, 그다음에 세 번째 게 9%, 그다음에 네 번째 게 6%, 다섯 번째 게 5%. 요 정도는 난 가져가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른쪽에 다시 한번 보시면 누적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뭐냐면 그냥 요 정보의 양을 요 분산이라는 것을 이렇게 누적으로 계산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맨 밑에 보시면 63%라고 되어 있죠. 퍼센트 단위입니다. 요건 뭐냐면 정보의 양이 그러니까 22개 문항이 요걸 다 쓰면 100%의 정보겠죠. 100%의 정보를 다 가져간 거예요. 근데 요걸 가지고 요인 분석을 했더니 5개로 줄일 수가 있어요. 5개로 결정이 나왔어요. 근데 요거에 대한 정보가 63%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37%죠. 요거는 버리겠다는 뜻이에요. 요인 분석을 통해서. 그러니까 63%는 내가 가져가고 그다음에 67%는 내가 버리겠다. 이런 기준들이 그러면 37%는 그냥 버리면 되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22개의 문항을 가지고 다 분석하기에는 너무 어렵다는 뜻이죠. 근데 이걸 가지고 요인 분석을 통해서 내가 적정한 수준에 대한 이제 개수와 이런 것들을 내가 가져가겠다. 난 5개로 하겠다라고 이제 기준을 마련해 주는 게 요인 분석이라는 것입니다. 그 37%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적당한 이렇게 절차에 의해서 37%를 버리는 거기 때문에 어떤 왜 버리느냐 요렇게 얘기할 건 아니고요. 63%로 내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정보를 사용하겠다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분 행렬을 보시면 요거 전에 이제 회전된 성분 행렬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까 이제 저희가 선택을 할 때 베리맥스로 선택을 하겠다라고 했죠. 예, 요 회전된 방법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설명을 들었을 때 뭐냐면 요 성분 행렬 자체는 요렇게 구분되어지는 게 조금 애매해요. 지금 보시면 요쪽에 다 몰려 있죠. 큰 수치가 이쪽으로 다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분이 5개로 결정이 났는데 요거에 문항들이 이렇게 잘 분포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분포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회전된 성분 행렬을 한번 보시면 설명을 다시 한번 자세하게 드리면 성분의 개수는 5개다. 아까 내용과 이제 일치하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요인이 첫 번째 요인에서 해당하는 문항은 어떤 거냐라고 봤을 때 기준이 0.5 이상입니다. 요걸 기준으로 봤을 때 한번 제가 체크를 해볼게요. 요렇게 체크가 되고 그 다음에 요렇게 체크가 되고 요렇게 체크가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에서는 요렇게 체크가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에서는 요렇게 체크가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0.05보다는 작은 수치가 되겠죠. 마이너스 쪽이니까. 그래서 0.05보다 크고 그 다음에 0.05보다 작은 값들에 대해서 묶이는 것이다. 라고 보면 지금 문항 13번은 아무것도 묶이는 게 없어요. 지금 쭉 값을 살펴보면 해당 값이 없죠. 그 다음에 여기 문항도 해당 값이 없어요. 그래서 13번하고 4번은 이제 탈락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하시면 돼요. 요인 분석을 통해서 문항이 이제 탈락되는 문항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인 1에 해당하는 거는 8번, 2번, 1번, 3번, 그 다음에 11번이에요.
그 다음에 요인 2에서는 7번부터 14번까지, 그 다음에 3번에서는 22번부터 16번까지, 그 다음에 4번에서는 17번부터 12번까지, 그 다음에 5에서는 12에서 5번까지가 되겠죠.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문항을 묶어주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보면 하위 영역을 다시 한번 가보면 아량글 파일에서 저희가 기존에 나와 있던 거는 3개죠. 그 다음에 문항들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정의를 했어요. 요거는 뭐냐면 기존 논문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기존 논문이에요. 근데 요인 분석 결과를 보면 요인의 개수도 틀릴 뿐만이 아니라 문항까지도 틀려요. 요 구성된 문항. 제가 아까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요 문항 번호가 다 틀려요.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조금 어려운 상황이 되긴 하는데 기존 논문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결과 가지고 비교를 했을 때 맞지 않았다라는 현상들에 대해서는 예전에 사용했던 그런 기존 논문의 어떤 형태와 그 다음에 저희가 사용한 그런 결과의 데이터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기존에 사용했던 데이터, 그 다음에 저희가 사용한 데이터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들을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기존 거를 사용할 건지 아니면 저희 데이터를 가지고 요인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내가 요걸 가지고 사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은 둘 중에 하나로 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시면 요인 분석은 이걸로 다 끝나는 건데요.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보면 요인 분석은 이렇게 개수를 결정을 해서 그 다음에 문항의 구성까지도 이제 결정을 한다. 라는 것들을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 논문의 어떤 분류 형태와 이게 기존 논문의 분류 형태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분류 형태와 그다음에 새롭게 조사해서 저희가 결과를 가지고 산출해 보면 요인 분석의 결과 자체는 다를 수 있다. 저희가 지금 봐도 다르죠. 근데 이제 기존 논문으로 그냥 갈 건지 기존 논문으로 그냥 가게 되면 저희가 새로 하는 요인 분석 결과 자체는 필요가 없겠죠. 아니면 저희가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나는 가겠다라고 이제 결정을 하게 되면 요인 분석에 대한 결과까지도 해서 이제 바로 넣어서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신뢰도 분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요건 한번 지우도록 할게요. 신뢰도 분석은 어떤 것이냐라고 설명을 좀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보시면 기존 논문에서 하위 영역에 대한 문항 번호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비인간화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개인적 성취감 결호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시면 신뢰도 분석이라는 거 뭐냐면 글씨가 잘 안 써지는데요. 내적 일치도입니다. 내적 일치도.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응답을 했을 때 제대로 응답을 했는가에 대한 판단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지금 정서적 고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항으로 측정을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1번에서 높게 응답을 했으면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을 했으면 뭐 20번이나 그 다음에 16번이나 14번에서도 매우 그렇다 쪽으로 가야 돼요. 왜냐하면 동일한 것을 측정하고 있는 문항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비인간화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개인적 성취감 결호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동일한 패턴으로 응답이 돼야만 이제 어떤 신뢰도가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설문 자체가 사람들이 잘 응답을 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건데 만약에 반대로
그렇지 못하다. 그러니까 들쭉날쭉하다. 그렇게 되면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응답을 할 때 정확하게 응답을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잘 읽어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응답을 했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검사를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신뢰도 검사다, 신뢰도 분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걸 또 이제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예, 분석 밑에 척도화 분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신뢰도 분석이라고 되어 있죠. 요거를 이제 한번 클릭을 한 다음에 그러니까 신뢰도라는 말 자체가 얼마나 이제 설문지 응답에 대해서 이제 신뢰할 수 있느냐 이런 뜻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붙여진 이름이다. 보시면 뭐 내용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은 없겠죠. 그래서 요 기준으로 한번 뽑아 볼게요. 1번, 그 다음에 2번, 그 다음에 3번, 그 다음에 6번, 그 다음에 13번, 그 다음에 14번, 16번, 20번, 그 다음에 확인을 눌러보시면 되겠죠. 예, 그러면 이제 크롬바의 알파 값이 나와요. 그 다음에 항목수는 8개. 예, 뭔가 하나 빠졌네요.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뢰도 분석에서 1번, 2번, 3번, 6번, 예, 8번이 빠졌군요. 예, 6번하고 8번까지 다시 한번 확인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보시면 크롬바 알파 값이 0.823 나왔어요. 요거는 0.6 이상이면 신뢰도가 좋다라고 판단을 하게 돼요. 그래서 0.8이니까 0.6보다 되게 높죠. 그 다음에 항목수는 여기에 사용된 문항수입니다. 예, 아까 저희가 하나 빠뜨렸으니까 그땐 8개가 나왔었죠. 이런 식으로 문항수가 잘 들어갔는가는 요 문항 항목수로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항목수가 9개 맞죠? 그 다음에 0.6 이상이니까 잘 나왔구나. 아, 사람들이 응답을 할 때 신뢰도 있게, 그러니까 정확하게 잘 응답을 했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0.6 이하로 나왔다. 그러면 좀 문제가 복잡해지죠? 설문을 다시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렇지 못할 경우가 많겠죠? 이제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되면 좋은데, 좀 그러기가 어려운 상황들이 좀 있어요. 이제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분석에서, 그 다음에 상관 분석에서, 척도화 분석에서 신뢰도를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계량을 한번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항목 제거 시 척도라는 게 있어요. 요걸 한번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계속, 그 다음에 확인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를 한번 더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늘려주면 되겠습니다. 요건 뭐냐면 크롬바 알파 값이 계산이 된 거예요. 지금 나머지 것들도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중요한 거는 요거죠. 크롬바 알파 값이에요. 근데 만약에 0.823으로 나와서 이게 괜찮지만 요걸 보면 뭐냐면 1번을 제거했을 때 그러니까 8개로 크롬바 알파 값을 계산한 거예요. 근데 1번을 제거했을 때, 2번을 제거했을 때,
3번을 빼고 8개, 그러니까 13번을 빼고 8개, 14번. 이렇게 하나씩 다 빼고 나서 크롬바 알파 값을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0.823보다 더 높게 나온 게 어떤 걸 보냐면 요거죠. 요거 문항이 어떤 걸 봤습니까? 보면 14번이에요. 아, 14번 문항 자체가 신뢰도를 떨어뜨리는구나. 그러니까 14번을 제외하고 8개만 가지고 했더니 크롬바 알파 값이 증가를 했어요. 0.823에서 0.850으로 증가했죠. 아, 이런 식으로 어떠한 문항을 제거를 하면 이제 크롬바 알파 값이 이제 증가를 하는가를 알아보는 그런 형태의 분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0.6 이상이 안 나왔다 라고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하나씩 제거를 한 상태에서 내가 찾아주면 돼요. 어떤 문항이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구나. 그래서 0.6이 나올 때까지 계속 하시면 되겠죠. 예,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